2025년 5월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이번에는요 18번부터 33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4점이죠. 보험상품 완전 판매를 위한 3대 기본 지키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항상 해당하는 건지 해당하지 않는 건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3대 기본 지키기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청약서의 자필 서명, 그 다음에 청약서 사본, 부본 전달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약관 전달하면서 상품 설명하는 것이 바로 3대 기본 지키기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은 4번 상품 설명서 제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청약서 등 자필 서명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이번에는 뭐죠? 맞는 것은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면 이제 계약자한테만 사인을 받으면 되겠고요. 이게 자필 서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다르다. 이런 경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니까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에게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2번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녀 같은 경우는 누가 대신 자필 서명을 해야 될까요?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자필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필 서명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자필 서명을 합니다. 자, 3번 보험 설계사는 과정상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에게 자필 서명을 위탁할 수 있을까요? 자필 서명은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2번의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본인이 다 하셔야 됩니다. 4번 설계사는 과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대리해서 서명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피보험자에게 동의, 날인을, 사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번 특별이익 제공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특별이익 제공은 뭔가 고객에게 어떤 그 금전적이나 물품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이익 제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할인을 해줬다든지, 기초 서류에 정하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했다든지, 보험료를 대납했다든지, 이자를 대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납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특별이익 제공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요.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급 지급을 약속을 했대요. 이게 이제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걸 주면 그건 특별이익 제공이에요. 근데 기초서류 정한,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의 기준에서 이런 거를 할인해 주세요. 이런 보험금을 주세요. 중도에 주세요. 이런 내용이 약관에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약관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정하지 않는 내용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특별이익 제공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하여금 이미 성립한 계약을요, 부당하게 소멸시켜서요,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 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아타게 했다라는 표현하고 좀 비슷한 거, 네, 정답 1번 승환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이 멀쩡한 괜찮은 계약을 더 안 좋은 어떤 그런 조건의 계약으로 새롭게 체결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당하게 이제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승환 계약이라고 합니다. 22번 보험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분, 설계사는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모집 종사자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집 종사자는요, 중복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계사를 하면서 대리점을 하는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임직원도 보험을 모집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직원을 하면서 설계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설계사는 대리점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만두면 할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을 갖춰서요.
자, 2번 보험의 모집이 가능한 자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고요. 3번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없습니다. 4번 계약의 중개라고 하면 누가 하죠? 설계사와 중개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서 여러분 대리는 누가 하죠? 예, 보험 대리점이었죠?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23번입니다. 간단 손해 대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손해보험 앞에 간단히 붙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간단한 거 파는 거예요. 되게 한두 개만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을 하면서 주택화재보험만 판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간단손해 대리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손해 대리점은 교육만 이수하면 온라인으로 보험연수원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할 수가 있고요. 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2번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의 중개업을 본업으로 하는 제가 그 중개하는 재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보험 상품을 간단하는 걸 파는 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간단손해 대리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손해 대리점의 일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3번 생명보험의 간단손해보험 상품은 변액보험이 대표적이다. 우선은요, 간단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간단손해 대리점이라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변액보험도 그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손해보험 대리점 시험 합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4번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대리점 등록 절차입니다. 1번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은 연수원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모집 종사자에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이렇게 있었잖아요. 설계사와 대리점은 보험협회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요.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최종 등록은 어디에서 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리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수원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등록을 할까요? 여러분,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협회를 통해서요. 자, 2번에 보시면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각각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고요. 자, 3번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위탁을 받은 건 맞아요.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위탁을 받은 건 맞은데, 위탁받은 기관이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어디죠? 예, 보험협회입니다. 4번 은행이나 카드사는 대리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방카슈랑스라고 하죠. 그래서 은행이나 카드사도 보험상품을 팔 수가 있어요. 25번 다음 중 모집 종사자의 법정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제 법정 교육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등록 교육, 보수 교육,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등록 교육이라고 하면은 등록되기 전에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집 종사자가 되려는 자들이 이수하는 것이 바로 등록교육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2번 보수교육이라고 하면요, 등록 이후에 이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저희가 보수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설계사는 등록 일자로부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매년이 아니고요. 네, 2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받는 거지 매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이라고 하면 불완전 판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6번 다음 중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험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주변에 위험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서 다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매가 안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재산이나 신체 입은 손해 보상 가능, 그리고 배상 책임 이런 거 우리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로 커버가 가능하죠. 자, 2번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생명보험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주고요. 3번 교통사고로 재산 등에 야기되는 손해, 이거 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판매되고 있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4번에 도박 및 투기 위험이래요. 우리가 이제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 기억나시나요? 순수 위험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나 사고 같은 것들이고, 투기 위험은 주식 투자, 도박,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규 사업 진출 이런 게 투기 위험이었습니다. 투기 위험의 특징, 보험 가입이
안 된다. 보험 가능 위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도박이나 투기.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을 해서 10억을 잃었다. 이런 걸 보상해주는 상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법률상으로 보험에 관해 잘못 설명된 거. 자,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법률상 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법의 테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법과 보험업법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제 상법 4편에 보험계약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도 상거래이고 계약서를 쓰는 거나 마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련해서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생명사에서는 이 상품 팔고 손해보험사는 이 상품 팔고 재산보험은 누가 팔고 이렇게 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보험업법의 내용에 이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보험과 관련된 법으로는 상법과 보험업법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상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뭐다?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3번 보험업법상 보험은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보험을 허가를 받고 손해보험 허가를 받고 그래야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4번이 되겠네요. 보험사업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쵸? 허가에 관련된 건 근데 무슨 법이라 그랬죠? 네,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 내용 중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선은 보험 사기는요, 저희가 이제 처벌 규정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라고 해요. 45. 이렇게. 그래서 사기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그래서 45 기억해 두시면은 또 이제 사기에 관련된 처벌 규정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사기는요, 가중 처벌되는 규정이 있었죠. 얼마 이상일 때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5억에서 50억 사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요. 50억이 초과됐다. 보험사기 금액이 그러면은 50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45 맞죠? 자, 2번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에서 50억 사이면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맞습니다. 3번 보험사기 이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사기죄 가중처벌된다? 네, 정답은 3번이겠네요. 가중처벌이 되는 기준은 얼마다? 3억이 아니라 5억입니다. 자, 4번 50억 이상이면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 맞습니다. 29번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선 음주운전은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우리가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0.03에서 0.08 사이에 이제 음주 측정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자, 측정해서 불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요, 벌점 100점 받고요,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8 이상으로 나왔다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만취로 보죠. 그래서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단속으로 인해서도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주 측정을 불응을 했어요. 그러면 면허 취소입니다. 자, 그리고 경미하게 이제 0.03에서 0.08 면허 정지 수준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을 다치겠다? 그러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아시고 푸시면 되겠고요. 자, 1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사고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면허는 취소가 돼요. 자, 2번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되죠. 3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 없이 훈방된대요. 맞을까요, 여러분들? 0.03부터는 걸린다 그랬죠? 근데 0.05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리죠. 0.03 미만이면 괜찮겠죠. 그거는 훈방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건 진짜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0번입니다. 손해방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손해방지 의무는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좀 어떤 줄이려는 노력, 이런 거예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려는 노력,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노력을 게을리했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고 발생 자체를 막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객이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사고 자체가 더 증가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사고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바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손해 방지와 경감에 노력을 해야 돼요. 자, 2번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통지 및 손해 방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있어요. 자, 4번 손해 방지 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계약자, 피보험자가 달라요. 이런 경우죠. 그래서 대신 이제 그 피보험자를 위해서 돈을 납부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중 틀린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1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입해 주는 거 이런 경우도 바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3번에 보시면은 계약자, 피보험자 다르죠. 계약자는 돈을 내는 거거든요. 피보험자가 다치면 사망하거나 그럼 누가 돈을 받을까요? 수익자가 돈을 받고요. 피보험자가 뭐 다쳐서 청구했다 그러면 피보험자 살아있으니까 그때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보험금이 안 가냐면 계약자에게는 보험금이 가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을 찾을 권한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가정하고 푸시면 쉬워요. 계약자는 엄마, 피보험자는 아빠, 수익자는 자녀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그러면 사고 나면 보험금이 누구한테 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계약자가 그 타인을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의미하고요. 대위는 대신 위임해 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대신 위임해 간다 그런 뜻이고요. 자, 우리가 보험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어 볼게요. 차가 도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하고요. 30일 동안 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요. 자동차 가액을 보상을 해드립니다. 자차를 가입을 하시면. 그런데 만약에 30일 이후에요. 제가 보험금을 받았는데 차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누구 것이 되냐? 보험자 대위에 따라서 보험회사께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값을 보험회사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거한 거고요. 고객이 차도 내 거고 보험금도 받고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그 차가 1,000만 원이라고 해보면 갑자기 나한테 1,000만 원이라는 이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차를 없앨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득금지의 원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보험자 대위, 당연히 보험회사는 그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1,000만 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목적물에 대한 대위, 다른 말로 잔존물 대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으로 도난당한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져오는 청구권 대위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차를 긁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먼저 수리비 주고요. 수리해 주고요. 그 1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 긁고 간 사람을 잡아서 청구할 권리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맞는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요거 맞는 이야기죠. 자, 2번 보험 목적에 대한 권리 취득을 청구권 대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도난당했을 때 이거를 잔존물 대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대수의 법칙이 아니라 뭐죠? 이득금지 원칙이었죠. 4번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대위권을 청구권 대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어때요? 서로 크로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3번 보험 관련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에 금융감독원은 업무를 보시면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래요. 자, 여러분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이 금융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는 거는 금융감독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라고 해야 되고요. 자, 2번 손해보험협회는요. 우리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모집인의 등록 업무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맞는 이야기고요. 3번 보험개발원은요.
어떤 순보험료율을 산출 제공하거나 이런 조사, 보험 관련된 어떤 그런 조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리점 연수 및 자격시험 관리는 누가 하냐? 이거는 보험연수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4번 종합자산관리사 교육, 이 IFP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도요, 마찬가지로 연수원에서 하는 겁니다. 3번, 4번은 보험연수원에서 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7번에서 33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